사역조사론 표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본 추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확률 표집의 원리, 그리고 표본 추출에 대한 유형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서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것은 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전체에서 그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표본 추출의 장단점과 기초 개념들을 좀 먼저 보시면, 표본 추출에 의한 표본 조사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본의 크기를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표집에 대한 오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 표집 오차라는 어떤 표본의 선정 방식과 표본 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는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단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모집단을 가장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무작위 표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실험조사 설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무작위 배경 R이라는 것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개의 집단에 대한 것들을 동일하게 만들어 하기 위해서 무작위에 관련된 것들을 해둔 것처럼, 전체 대표에 대한 부분들을 뽑을 때 있어서 어떤 무작위 표집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표본 추출의 또 하나의 내용을 보시면, 표본 추출에서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어떤 신속성이에요. 그리고 표본 조사는 전수 조사에 비해서 경제력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표본 조사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집 오차를 확인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본조사의 전수조사에 비해서 경제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모집단이라는 것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는 실제 연구를 위해서 표본을 추출해내기 위한 대상자의 전수로 규정되는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맥락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소라는 것은 흔히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모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료 수집되고 분석되는 단위를 말하며, 대개 자료 분석 단위에 대한 것과 일치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연구 모집단, 실제로 표본에 선정되는 어떤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론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모집단에 대한 어떤 조작화에 관련된 부분이 나타난 연구 모집단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집 단위라는 것은 표집의 여러 단계에서 표본으로 추출되어야 할 어떤 요소들 또는 요소들의 어떤 집단이 되면서 표본 추출을 통해서 표집되어지는 최소 단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집 틀에 대한 것은 표본이 선정되는 표집 단위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리스트, 표집 틀이라기도 하는데, 즉 지역 그러니까 지역 거주민들의 어떤 명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표집한다면, 지역 거주민들의 명부가 표집 틀이 되어지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관찰 단위입니다. 정보가 수집되는 어떤 실질적인 단위로 자료 수집 단계로 불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변수라는 것은 모집단의 요소가 갖는 어떤 속성으로 변수에 대한 어떤 구성하는 속성들을 어떤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죠. 즉 성별, 연령, 소득 수준 등과 같은 구분하는 것들을 속성으로 보는 것, 속성들로 구성되는 모든 개념들이 하나의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변수값이라고도 부르고요. 연구자들은 모집단이 어떤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기준으로 개별 변수들의 분포라든가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치수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가 갖는 특정 변인들의 값이 모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갖는 어떤 속성의 값이 모수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계치라는 것은 실제 표본에서 얻게 되어지는 요약되어지는 것을 통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본 통계치는 그 모수치를 추정해 나가는데 활용되는데 표본의 통계치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모집단의 모수치를 측정해내는 일이 표본조사와 통계적 방법의 주된 작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집 오차는 표본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그리고 표본에서 얻게 되어진 모수치의 추정값은 모집단을 온전히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한 것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표본에 의해서 모수치의 추정값이 모수치와 다른 정도를 가르치는 것들을 표집 오차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표본 오차 추정의 두 가지 중심이 되는 구성 요소이고요. 표집 오차 나타날 때 표본의 통계치가 모수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를 어떤 것을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표본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 모수를 추정할 때 신뢰 수준을 높게 설정하면 신뢰 구간의 분포는 넓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뢰 구간을 집중하여 설명하면 신뢰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어지는 어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확률 표집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확률 표집의 원리에서 보시면 그 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 추출 과정에 그 확률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확률 표본 추출에서는 추출된 표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모집단을 대표하는지를 확률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것을 확률적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표본 추출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집단의 속성을 표본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확률 표본 추출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가능성 높이며 성공 가능성 또한 예측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모집단에 관련된 부분에 속성을 얼마나 그 대표성을 있게 그것을 추출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겠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집단 대표성을 표본에서 얼마나 큰 대표성을 갖게 하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모집단의 이질성 또는 동질성의 정도에 따라서 표본의 수가 상당히 좀 달라지게 되고요. 표본의 통계치에 의해서 모집단의 모수치 추정 시에 신뢰도의 어떤 범위 등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표본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표본 추출의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의 유형은 크게 본다면 확률 표지법하고요, 비확률 표지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률 표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확률 표집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어떤 방법이 확률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집단 요소들이 추출될 확률을 정확하게 알고 모집단 표집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모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들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확률 표집이 가능하겠죠. 확률 표집법에서는 확률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표본 추출의 원형이 되는 단순 무작위 표집과
그 밖에 어떤 확률적 근거에 따른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통적 표집, 층화 표집, 집력적 표집 등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확률 표집법에 있어서는 그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등하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어떤 표집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들에 있어서는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제비뽑기가 단순 무작위 표집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통 표집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표집이라고도 하고요. 무작위 표집의 장점을 살리면서 모집단으로부터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전체 모집단의 무작위 표집의 표집 틀과 같은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모집단의 총수를 원하는 표본 수로 나누어 표집 간 간격을 정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층하 표집은 모집단이 의미 있는 어떤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으로부터 무작위 표집을 하는 절차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층하 표집은 모집단의 속성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집단에 대해 알고 있는 속성을 기초로 표본 틀을 층으로 나눈 후 각 층별로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층하 표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락 표집은 표집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락으로 단위로 하는 어떤 표본 추출을 볼 수가 있어요. 집락 표집은 모집단을 기존의 어떤 지리적 구역이라든가 행정 구역의 구분으로 나누어진 집락을 기초로 해서 몇 개의 부분 단위로 나누고 이러한 하위 부분 단위로부터 다시 무작위 표집을 하는 절차들을 바로 집락 표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비확률 표지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확률 표지법은 모집단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모집단의 기본적 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률 표집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확률 표집의 대표성이나 오차 추정이라든가 가능성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좀 본다면 편의 표집. 편의 표집은 임의 표집이라고도 하고요. 특정 시간이나 공간을 정해서 표본을 손쉽게 임의대로 선택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편의 표집은 확률 표집이 어렵거나 혹은 확률 표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편의상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유의 표집은 목적적 표집 또는 판단적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맞는 전형적인 대상을 표집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표집 대상은 연구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례의 어떤 틀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세 번째, 할당 표집은 연구자가 의미로 만든 할당 표집 틀을 이용하여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할당 표집 틀이란 모집단이 가지는 여러 속성들의 어떤 구성비를 참고를 하여 이에 따라 표본 수를 정하는 것들을 표집 틀로 내어줘 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눈덩이 표집입니다. 눈덩이 표집은 표집 방법이 눈덩이 틀을 굴리는 것 같은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최초의 단서가 되는 표본으로부터 시작하여 표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되면 눈사람을 만들죠? 눈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눈을 뭉치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점점 굴려 나가면서 굴릴 때마다 그 눈덩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초의 단서가 되어지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계속 그 표본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특정의 개념은 여러 면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보통 그 범위를 중심으로 정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의미에서 측정은 일정 수준에 따라서 대상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속성에 대해서
어떤 상징을 부여하는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으로 정의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보다 더 좁은 의미로서 측정이 일어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어떤 대상 또는 사물의 수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도 정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범위를 중심으로 정의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범위를 중심으로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 뭐 측정의 어떤 수준과 촉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가장 낮은 수준이 바로 명목 촉도고요. 그 다음은 서열 촉도, 그 다음에 등간, 그리고 비율 촉도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변수의 수량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낮은 수준의 측정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측정은 통계적 분석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명목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서열, 그리고 등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목에서 서열로 갈 수는 없어요. 명목에서 서열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열이 명목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등간은 다시 서열로 갈 수 있고 등간은 명목으로도 갈 수가 있죠. 비율 또한 비율도 등간으로 갈 수도 있고 비율이 서열도 갈 수 있고 비율이 명목으로 좀 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각 그 수준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변화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수준 형태로서 그 지문과 촉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조사라든가 연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본 수업에 있어서는 일단 가장 먼저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명목 촉도는 측정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촉도로 변수가 가지는 어떤 질적인 부분을 상호 배타적 그리고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별에 관련된 부분을 묻거나 그런 경우 많이 사용하고요. 서열 촉도는 사회과학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특정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 그 크다, 작다, 혹은 높다, 낮다 같은 형태의 어떤 서열에 대한 개념을 부여하는 것들을 가장 볼 수가 있고요. 등간 촉도는 명목 촉도처럼 대상에 대한 어떤 속성에 대해서 분류를 가능하고 서열 촉도처럼 그 어떤 순위에 대한 것들을 매길 뿐만 아니라 각 범주의 사이에가 일정한 촉도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 촉도는 앞에서 언급한 등간 촉도보다 높은 수준에 가지고 있는 촉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말했던 분류, 순위, 그리고 등간 간의 범주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면서 절대 기준점인 0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 분류라든가 순위, 등간, 절대 0점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좀 보겠습니다. 측정의 신뢰도는 반복되는 측정에도 어느 정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측정 도구에 의해서 측정된 측정값이 얼마나 일정하게 산출되는지를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결과값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일정하게 산출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도구를 2번 이상 사용하거나 그리고 혹은 둘 이상의 다른 연구자들이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재검사법, 주로 측정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한 대상을 측정한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여 시점이 다른 두 측정치의 어떤 결과들이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문법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측정 도구의 전체 문항을 2개의 조로 나누어 조사한 다음에
각 조 간의 어떤 상관 개수를 중심으로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바로 반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유사 양식법. 두 개의 비슷한 측정 도구를 동일 대상에게 측정하는 복수 양식법. 즉 유사 양식법은 유사한 양식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므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반복하여 측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재검사법의 어떤 한계를 일정 정도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론바 알파 계수는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으로 기본 논리는 반문법에 대한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바 알파는 그 모든 지문 문항들 간의 상관계수의 평균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상관관계수들에 대한 평균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데 지문 문항 각각에 대한 어떤 상관계수를 구해 그들의 어떤 평균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의 타당도에 대한 것을 보시면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제로 측정하였는가를 하는 문제와 그 개념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의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즉, 타당도는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실제로 측정되었는가, 그러한 측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는 내용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일반화하려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측정 도구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양적 연구의 공적인 목적이 일반화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설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맥락으로 보신다면 그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성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 타당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 도구의 측정치와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치 간의 어떤 상관관계로 평가되어지는데 이미 타당도를 인정받는 측정 도구에서는 나타나는 어떤 측정 결과와 새롭게 작성된 측정 도구를 통해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타당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타당도 인정되어 있는 측정 도구, 그 다음에 새롭게 작성되어지는 측정 도구에 대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같이 보여주죠. 네, 구성 타당도는 측정 타당도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이론적 적합성에 대한 어떤 위에서 판단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론적 틀에 대한 맥락 속에서 타당한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보시면 이 앞에 그 표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서 맞춰야 되는데 여기 일관성에 대한 것들이 없죠. 예, 그래서 낮은 신뢰도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일관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하게 대상에 대한 것을 맞추는 것 때문에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죠. 신뢰를 할 수는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즉 측정에 대한 것들은 일관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에 보시면 측정의 오류가 있고요. 그 측정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는 일반적으로 측정의 타당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계적 오류는 측정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타당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의 문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구성체를 측정 도구가 제대로 그 내용을 측정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 다른 것을 측정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작위 오류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오류와는 달리 일정한 유형이라든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 어떤 측정과 다른 측정의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낳는 것들을 들 수 있어요. 무작위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법은 적절한 환경적 요소들의 어떤 조정이 우선시 실행이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측정 도구와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오류 범위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는 것. 오류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오류에 대한 것들을 범위를 줄여나가는 형태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